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휘발유 값이 끝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2,064원을 돌파하면서 10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곳은 리터당 3,000원에 육박한 곳도 있었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의 주유소. 휘발유 값은 1리터에 2,400원. 가장 비싼 주유소는 2,968원입니다. 서울 시내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2,1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2,065원. 지난 2012년 4월 기록한 2,062원을 10년 2개월 만에 넘어서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5월 첫째 주 유류세 인하율이 커지면서 잠시 내려가는 듯했던 가격은 5주 연속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2,115원입니다. 서울 시내 주유소들을 돌아보니 이렇게 휘발유 가격이 1리터당 2,100원대를 넘긴 곳이 많았습니다. 원래는 예전 가격 같으면 이빠이 넣어가지고 한 5만 원, 6만 원 됐는데 싼 데 가서 넣겠다 생각해가지고 3만 원씩 넣었어요. 오토바이 배달 기사들도 갑갑함을 토로합니다. 네, 많이 올랐죠. 한 8,000원 정도는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루에. 전국 평균 경유값도 2,064원으로 지난달 12일부터 매일매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원이라도 싼 주유소로 차량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전쟁 나기 전에 주유비 썼던 양이 지금 2배 이상으로 지금 현재 40만 원 이상 주유비가 지출이 되고 있어요. 문제는 기름값이 더 오를 거라는 전망입니다. 상하이 봉쇄 해제로 중국 내 수요가 커지고 미국도 기름 수요가 많은 시기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공급도 부족한데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외교 문제를 안고 있는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공급이 원활치 않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이런 수급 사태가 쉽사리 진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름값 상승은 계속 좀 지속될 것 같다. 치솟는 기름값은 다른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해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미국의 상황은 우리보다 더 심각합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가 41년 만에 최대 폭의 상승을 기록했는데 특히 휘발유 값이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물가 상승의 충격으로 뉴욕 증시는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펜타곤 시티의 한 주유소. 직장까지 1시간씩 차를 몰고 출근하는 캐롤 씨는 요즘 주유를 하기가 무섭다고 말합니다. 매주 기름값으로만 $200 넘게 쓰고 있습니다. Usually my tank, I used to be able to fill it with $100 and it would last me a week. Now I'm literally putting about $100 every 2 days. 미국의 휘발유 값은 작년보다 무려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일반 휘발유의 전국 평균 가격이 갤런당 $5를 돌파했고 가장 비싼 캘리포니아주에선 갤런당 6.43달러. 오늘 환율로 계산하면 1리터에 2,174원에 달합니다. 기름값뿐 아니라 중고차 가격이 16% 뛰었고 식품 가격도 10.1% 올라 30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상승했습니다. 전기료도 12%나 올랐습니다. 물가가 정점을 찍었을 거란 기대는 완전히 빗나가 5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작년보다 8.6% 올랐습니다. 1981년 12월 이후 41년 만에 최대폭 상승이었습니다. 그동안 물가 상승은 푸틴 때문이라고 탓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는 석유 회사들을 맹비난했습니다. We're going to make sure that everybody knows Exxon's profits. Exxon made more money than God this year. 석유 회사들이 9천 건의 시추 허가를 받아놓고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지만 사실 마땅한 대책은 없어 보입니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물가 상승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플레가 예상보다 더 심각하게 길어질 거란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품목을 가리지 않고 값이 오르는 현상,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 소비자들 모두 비슷하게 겪는 고통이죠.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물가 상승이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악성 경기 침체로 이어질 거란 경고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조짐은 벌써 우리 일상 속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는데요. 이성일 경제전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40도까지 올라가는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도색 작업.
차체 표면에 바르는 화학 제품, 페인트 값에 따라 수리비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올리긴 해야 돼요. 재료 때는 오르고 뭐 운영하다 보면 이것저것 들어가면 또 많으니까. 페인트 값은 올 들어 이미 30% 넘게 올랐습니다. 값은 두 번째고 구하기조차 어려운 부품들도 많습니다. 유리도 올랐어요? 올랐어요. 근데 유리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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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고 싶어도 못 껴요. 웃돈 주고 사와요. 겉보기에 매출이 늘었더라도 자재값을 내고 나면 주머니에 떨어지는 이익은 전보다 줄었습니다. 직원 늘리는 것도 사실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네요. 직원을 늘린다고 해서 이익 창출이 많이 날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물가가 오르는 게 긍정적일 때도 있습니다. 정비소의 매출이 커지면 월급을 올리거나 직원 수를 늘릴 수가 있고요. 사장 직원들이 이 여윳돈을 다른 곳에 더 쓰겠죠. 이런 소비가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게 되면 물가가 오른 것 이상으로 경제 규모가 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리비가 올라도 정비소는 더 쪼그라드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반대로 고용, 사람들의 씀씀이가 줄고 경제는 쪼그라드는 겁니다. 주가가 폭락한 밤새 미국 시장이 이런 악순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극약 처방 말고는 대응책도 마땅치 않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으려고 평소의 3배 폭으로 빠르게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뒤따랐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은 안 그래도 좋지 않은 경기를 침체 상태로 끌어내리는 결정타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도 알 수 있거든요. 고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방치했다가 그게 이제 고착화되면 중앙은행이 정책을 써도 물가를 잡을 수 없고 그런 장기화되는 불황을 막고자 하는 게 중앙은행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중동 전쟁이 촉발한 오일 쇼크가 지배한 1970년대처럼 물가가 10년 넘게 오르는 최악의 상황을 막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지난달 상승률 5.4%. 전쟁이 끌어올린 원유, 식량의 국제 가격이 꺾이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정도 미국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물가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성윤입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출입 물품이 담긴 컨테이너들이 항만에 쌓이고 있고 생산 차질도 커지고 있는데요. 인천 신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덕영 기자, 뒤로 컨테이너들이 좀 보이는데 지금 나가 있는 그곳 상황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네, 저는 지금 인천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인천항에는 이곳처럼 컨테이너를 보관하는 거점이 5곳 있습니다. 거점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인천항을 들고 나간 컨테이너 수가 3,200여 개로 평소의 3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항만의 장치율, 그러니까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 비율도 조금씩 늘어 인천항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80% 수준입니다. 저희도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고 그 사고로 인해서 피해보는 국민도 없어야 된다. 전국 평균도 71%로 평상시보다 6%가량 높아졌습니다. 물류 대란은 산업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저희 취재진이 찾아간 경기도 이천의 한 주류업체 생산 공장에선 아침부터 편의점과 동네마트 주인들이 트럭을 몰고 나와 술을 싣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엔 공장에서 지역별 물류센터, 도소매 업체를 거쳐 제품을 받아왔지만 이 길이 막히면서 직접 공장을 찾은 발길이었습니다. 전국의 레미콘 공장 10곳 중 6곳이 가동을 멈췄고 자동차와 철강 생산에도 차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물류가 멈추니까 피해를 보는 분야가 한두 곳이 아니네요. 지금 화물연대는 정부랑 협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진전이 좀 있나요? 네,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이틀째 만남을 가졌는데요. 2시간 만에 종료됐던 어제와 달리 9시간 넘게 양측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사자가 아니라던 국토부가
입장을 바꿔 협상안을 제시했고 양측의 협상은 이 안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화물연대 조합원들 사이에선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된 화물연대 조합원은 50여 명입니다. 해결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화물연대와 산업계 모두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신항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사흘간 이어진 북한의 노동당 전원회의가 어제 끝났습니다. 우려했던 핵실험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북남 관계였던 표현이 대적 투쟁으로 바뀌면서 한국을 사실상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한미일 3국의 국방장관들은 북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홍희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중요 정책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조선노동당 전원회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재 아래 사흘간의 일정을 끝냈습니다. 7차 핵실험 감행과 관련된 결정이 나올지 주목됐지만 김 위원장은 핵실험 대신 코로나 방역 상황과 경제 안정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또 농사와 소비품 생산을 경제 과업 중 급선무로 재기한다고 했는데 가뭄과 방역 조치 등으로 심해진 물자 부족 상황을 반영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주변 정세의 위험성을 이유로 들며 무력 강화 의지는 재확인했습니다. 우리의 국권을 수호하는 데서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우리 당의 강대강 정면 승부의 투쟁 원칙을 재천명하시고 윤석열 정부를 직접 거론한 비난은 없었지만 남측에 대한 시각 변화도 감지됐습니다. 지난해 회의 때 언급된 북남 관계란 말은 사라졌고 대적 투쟁이란 표현이 나왔는데 남측에 한층 강경하게 나가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또 강대강 원칙 아래 국방력 강화 노선을 재확인한 만큼 핵실험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정서를 낸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앞으로 사전에 그런 공개를 하지 않고도 당연히 7차 핵실험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시아 안보회의로 2년 7개월 만에 모인 한미일 국방장관들은 북한을 향한 공동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세 나라는 북한에 대비해서 해오던 미사일 경보와 탄도탄 추적 훈련을 강화하고 추가 조치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표입니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속보 전해드립니다. 숨진 7명의 피해자들의 사인이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 그러니까 방화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런 참극을 벌인 용의자는 범행 당일과 그 전날 잇따라 소송에서 패소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갑작스런 화재로 숨진 직원 6명과 방화 용의자까지 이들 모두는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때문에 숨졌다는 국과수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고 김모 변호사와 사무장의 몸에서는 예리한 흉기에 찔린 상처도 발견됐지만 사망에 이르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혈액의 일산화탄소 농도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충분히 사망에 이르렀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아주 치명적이다. 농도가? 예.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53살 천모 씨의 범행 동기도 보다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범행 하루 전날에는 자신이 투자한 사업의 시행사 대표를 명예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불을 지르기 1시간 전 천 씨는 민사소송에서 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의 투자금 5억 9천여만 원을 돌려달라며 한 주택 정비사업 투자 신탁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한 겁니다. 투자 신탁사 측 변호사 사무실도 역시 불이 난 건물 5층에 있습니다. 잇따라 불리한 재판 결과를 받아든 천 씨는 집에서 휘발유를 챙겨 나온 지 9분 만에 참극을 벌인 겁니다. 피할 새 없이 희생된 이들을 보내는 동료, 지인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애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정말 애석하기 있다기 없고 이 사건은 전혀 관계없는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한 일종의 테러입니다. 동료와 지인은 물론 각계에서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발의는 내일 오전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통쾌한 마동석표 액션 영화 범죄도시 2가 관객수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19년 기생충 이후로 3년 만에 그리고 코로나19 엔데믹 시대의 첫 번째 1,000만 영화가 됐는데요.
범죄도시2의 흥행을 계기로 극장가의 일상 회복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이렇게 오늘 1000만을 넘었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천만 영화. 2012년부터 매년 나올 정도로 흔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이후엔 명맥이 끊겼습니다. 무려 3년 만에 1000만 영화는 그래서 더 반갑습니다. 마동석, 손석구의 액션 영화 범죄도시2가 개봉 25일 만인 오늘 오후 1000만 영화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000만 영화는 사실은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모두 관객분들이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관객분들이 저희를 찾아주셔서 1000만이 된 것 같고요. 그런 의미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흥행 경쟁이 치열한 영화계지만 범죄도시2는 이례적일 정도로 영화인의 응원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사실상 쑥대밭이 된 극장가에 숨통을 터줄 거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칸 영화제 감독상에 빛나는 박찬욱 감독이 헤어질 결심 제작 보고회에서 범죄도시2 관람을 권유할 정도였습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다는 것이 참 이런 거였지 하는 그 잊고 있던 감각을 되살려 보시기를 감히 권하고 싶습니다. 영화의 흥행에는 그동안 영화 볼 수 없었던 한을 풀려는 이른바 보복 관람 심리가 작용했습니다. 맨주먹으로 악당 때려잡는 단순한 줄거리에 시원한 액션은 코로나 스트레스로 지쳤던 관객들에게는 단비와 같았습니다. 마동석의 독보적 존재감과 최근 드라마로 대세로 떠오른 손석구의 악역 연기는 시너지를 일으켰고 전편과 달리 15세 관람가로 온 가족이 볼 수 있게 된 것도 열풍의 이유였습니다. 바로 앞서서 마블의 블록버스터들이 이미 극장을 한번 달궈놨지만 한국의 관객들은 여전히 한국의 이야기를 보고 싶어 한다라는 게 사실 범죄도시2를 통해서 좀 확립이 된 것 같아요. 범죄도시2의 흥행으로 부활의 시동을 건 극장가.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마녀2와 비상선언, 한산 용의 출연 등 화제작들이 개봉하면 일상 회복은 예상보다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그룹 BTS가 어제 발표한 새 앨범이 첫날에만 200만 장 넘게 팔려나갔습니다. 지난달엔 빌보드 뮤직 어워즈 3관왕에 오르면서 6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대중음악을 앞세운 문화의 힘으로 한국이 더 이상 작은 새우가 아닌 큰 고래로 성장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 이용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세계적 대세로 자리 잡은 한국 대중음악 K-팝. 유럽 내 한국학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파르도 교수는 그 뿌리엔 자유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 전과 달리 자유로워진 사회 분위기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K-pop right is in the 1990s with Nana Rayo, right? So these the influences from overseas coming and how they are mixed together with Korean influences. 한류 붐이 본격화된 2000년대. 한국인들의 자신감은 커졌고 이 자신감은 새로운 동력이 됐습니다. People recognize us not because of MASH, the famous TV show, not because of the Korean War, right, or not because they know North Korea, but because of something distinctly South Korean. 5년에서 10년 뒤면 한류가 사그라질 것이란 전망은 틀렸습니다. 누구도 쉽사리 예단할 수 없게 됐습니다. Two groups that don't sing in English predominantly, BTS and Blackpink, that are the biggest boy band and girl band in the world, right? This is really unprecedented, right? It's always English-speaking musicians, right? 문화의 힘이 있기에 한국은 과거 고래 싸움에 종종 등이 터지곤 했던 새우에서 한 마리의 고래로 성장했다고 파르도 교수는 진단합니다. 미중 경쟁의 시대, 다시 새우가 되진 않을까. 문화, 친환경 첨단 산업, 공고한 민주주의 등 우리만의 매력을 키워가며 섣불리 결론을 내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Even young people from small island countries in the South Pacific area, they have to think about what they have to choose in the future between the China and the US. If you look at Southeast Asia, clearly countries in Southeast Asia have expressed very clearly
we don't want to make a choice. And I think for South Korea it makes sense to work together with these countries, right? And to try to prevent a complete split between the US and China that really nobody wants.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국민의힘 안에서의 친윤석열계 의원들 모임인 민들레에 발족을 놓고 이른바 윤핵관의 핵심인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었죠. 장 의원이 결국 모임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윤핵관 내부의 갈등은 일단 봉합된 모양새인데 이준석 대표 측과의 주도권 경쟁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SNS를 통해 친윤석열계 의원 모임인 민들레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장 의원은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라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성동희 형과 갈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개파 모임으로 인한 당내 분열을 우려하며 민들레 모임에 대한 반대의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나는 또 개파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프레임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비춰진 측면에 대해서는 이것을 다시 당초의 의도대로 이걸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장 의원은 여러 언론과의 통화에서 순수한 의원 모임이라며 당내 분열 우려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윤핵관의 핵심인 두 사람의 갈등설로 확산하자 결국 모임 불참을 선언한 겁니다. 민들레 모임의 출범도 당분간 유보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모임 준비에 앞장섰던 이용호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예정됐던 15일 출범은 어려울 것 같다며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든지 다시 정비해 출범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저는 민들레 모임은 거의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누가 봐도 장제원 의원이 이 모임의 핵심이셨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친윤계 의원들과 이준석 대표 사이의 당내 주도권 경쟁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오는 24일 당 윤리위가 이 대표의 성비위 무마 의혹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 대표의 거취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 의원의 모임 불참에 대해 이 대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취임 1주년 당 대변인 논평을 통해 자신의 성과를 강조하며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동안 당내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요즘 구규림 곳곳에 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활발합니다. 저희 취재진이 그중 한 곳을 찾아가 봤더니 해발 1000m가 넘는 곳의 공사 현장에 배수로도 없고 비탈면에는 옹벽도 없어서 산사태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곧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걱정입니다. 김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의 오미산 풍력 발전단지. 한창 공사 중인 산 능선을 따라 발전기 4기가 우뚝 서 있습니다. 연말이면 이곳 구규림 일대에 이 같은 발전기가 모두 14기 들어섭니다. 한 해 생산 전력은 9만 8천여 메가와트씩. 봉화군 전체 가구가 1년 동안 쓰고도 남습니다. 해발 1000m에 육박하는 고산지대. 풍력발전 공사 현장은 안전할까? 환경단체와 함께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파른 진입로, 빗물이 빠져나갈 배수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경사가 심한 임도 비탈면엔 대부분의 구간에 옹벽이 없습니다. 비가 오면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대규모 산사태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조성 산면 안정성 확보하고 체계적인 배수 시설을 설치해야 상세 같은 재해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계획과 실행이 좀 매우 미진하다 하는 걸 판단이 들었고요. 이 일대에서는 법정 보호종인 멸종위기 1급 사냥을 비롯해 삭, 담비, 참매 등도 발견됐습니다. 야생동물의 주요 서식지와 생태축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환경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생태통로 같은 야생동물 보호 대책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낙동정맥에서 이 봉화군 쪽으로 그 야생 동식물들이 이동하는 주요 능선 중에 하나고요. 이용할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저감 그 대책이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게. 긴급한 사항은 6월 15일까지 완료를 하고 우기에 관계가 없는 또 환경적인 영향은 그 준공 전까지 그 복구 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미산 풍력단지 조성으로 훼손되는 국유림은 3만 평에 달합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12일 오전 0시 1분부터 비행기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까진 미국에 항공기로 입국하려면 현지 출발 24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서류를 제시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던져도 들어가는 커리의 석점 슛 퍼레이드입니다. 도무지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죠?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주말 더위도 더위인데 소나기 대비도 필요한 날씨였죠. 서울에도 저녁부터 소나기가 내리고 있고요. 현재 레이더를 보시면 서쪽 내륙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에 발달한 이유는 대기 상층은 차갑고 열풍이 불어든 하층은 뜨거워져 대기 불안정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이 불안정이 약해지면서 소나기 오는 지역도 양도 줄어들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영서 남부와 충남, 전북과 전남권 북부에 5에서 20mm가량이 오겠고요. 오늘 낮 서울의 최고 기온이 32.7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내일도 31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을 중심으로 더위 기승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도 이따금씩 구름 많은 가운데 낮 동안 볕이 뜨겁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쪽 일부 내륙으로만 소나기가 잠깐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등 전국의 기온 18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서쪽을 중심으로 또 많이 올라서 서울 31도, 대전 30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강릉이 23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경기와 영서 북부 쪽에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고요. 더위는 화요일 영동과 남부 지방에 비가 오면서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